오늘 그 8월 13일 우리 메타F의 줌 강의를 맡은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들에게 그 우리 회사 이야기보다는 블록체인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분위기를 이래 보니까 그 블록체인이나 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분들이 블록체인이 뭔지 코인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블록체인 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초 상식 공부를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하에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코인은 그 메타에스 코인이죠. 메타에스 코인인데 여기에 가치 이런 문제들은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일단 우리 코인 오늘 아침에 그 가격이 125불을 찍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대략 17만 원 정도인데 현재 판매 가격이 2,200원이니까 판매 가격과 거래소의 거래 가격이 무려 77배, 77배 차이가 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작년 2월 달에 650원에 팔기 시작해서 지금 그 단순 가격으로 계산하면 약 200배 이상, 300배 가까운 이런 그 가격 상승을 기록했는데, 요게 실효성이 있는 가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이번 주에는 그 우리 그 코인에 대한 상식, 그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보죠. 제가 그 카피 제목으로 부자 기회가 코인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본업은 게임이고 그 경마 게임이죠. 본업은 경마 게임인데 여기에 경마 게임에 사용되는 거버넌스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관리형 코인이죠. 이 코인이 메타에스인데 메타에스에 대한 내용보다는 블록체인 그 다음에 코인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봐보죠. 우리가 왜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일단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죠. 뭐 금이나 석유나 뭐 주식이나 이런 투자처가 있지만 어떤 그 기간 내에 투자 수익률을 보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2019년도 자료니까 뭐 지금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옆에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달 자료인데 비트코인과 요즘 잘 나가는 엔비디아, 테슬라 뭐 이런 회사 주식, 아마존 주식 이런 걸 비교해서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회사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SK하이닉스 이런 한전 이런 회사들과 비교했을 적에 어떤 수익률이 가장 높나 이렇게 보면 비트코인 수익률이 월등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돈 1억을 투자를 해서 10년 정도 보유했다고 하면 비트코인은 500배 이상,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주식은 뭐 200배 이상 뭐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우주 항공 관련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요것도 수익률이 한 20, 30배 정도. 삼성바이오가 요즘 굉장히 잘 나가죠. 그런데도 뭐 한 6, 7배 정도 이런데 가상화폐 수익률이 월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를 알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가상화폐 하면 사기꾼들의 집단, 사기꾼들의 놀이터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KBS에서 특집 보도한 적이 있죠. 가상화폐를 알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다. 그래서 큰 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옆에 사진에 보면 작년 4월 달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저음해서 코인에 투자를 해서 그동안에 돈을 버는 기사가 크게 떴습니다. 이것은 28살짜리 한국인 젊은이가 600만 원을 가지고 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3,7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압구정동 아파트 100채 값을 벌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양극단인데 황당하게 보이는 그런 내용이지만 현실이니까 우리가 코인을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지금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코인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세 전쟁이고 하나가 코인 전쟁입니다. 이 코인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미국 상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이제 코인 전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중국도 대응을 해서 중국 자체가 금융 시스템이 대단히 부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코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중국 본국에는 코인에 대해서 대단히 경색적인 그러니까 안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그 국제 흐름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홍콩을 일종의 창구 통로로 열고 홍콩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코인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코인 관련 무법천지였다가 2021년도 특정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이죠. 특검법을 제정을 했고 지난해 작년 4월 달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특검법은 우리가 가상자산을 사용할 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실명화법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실명화법이라고 보면 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라든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가져야 할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수위 이런 걸 규정한 법률이고 여기에 한 발 들어가서 미국에서 지금 법률 제정을 해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STO 관련 법 그러니까 주식형 토큰에 관한 법을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국회에 계류됐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과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런 법률을 얹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이 디지털 화폐 기본 3법을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이달 혹은 다음 달 중에는 통과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가상화폐 전쟁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가상화폐의 열광적인 국민이죠. 우리나라 국민이 5,100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상화폐 투자자 우리나라 거래소 5개 원화 거래소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가 1,600만 명 정도 된다. 엄청나죠. 어떤 보도에는 보면 우리나라 국민 수가 5천만인데 코인 계정이 2,500만 계정이 있다. 이럴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인들의 코인에 대한 열광은 대단하죠. 그런데도 주변에 물어보면 코인이 뭔지 잘 모른다. 나는 코인에 관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몰라도 코인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를 돈을 사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되죠. 우선 그 코인의 가치를 한번 가늠해 보죠.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코인이 BNB 코인입니다. 바이낸스라는 코인 거래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거래소 코인이죠. 이것이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100원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오늘 아침 가격이 112만 원입니다. 10,000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면 내 돈을 100만 원 정도 투자했다고 하면 100억 정도가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0만 원은 가벼운 돈이지만 100억은 결코 가볍지 않은 돈이죠. 요 BNB 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한 7, 8년 정도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100억이 돼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10,000배 이상 불어날 수 있는 자산이 뭐 부동산 투자에 되겠냐, 주식 투자에 되겠냐, 채권에 투자에 되겠냐, 뭐 금이나 은에 투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잘 나가는 코인이 요즘 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2016년도에 상장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상장 당시에는 막 3,000원 정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게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 가격이 611만 원을 찍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1,800배, 그러니까 약 한 그 6년 7년 사이에 1,800배가 불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내가 투자해 놨다고 하면 18억 정도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요즘 스테이블 코인이 급성장하는 데는 미국에서 시작된 이더리움 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데는 미국에서 시작된 스테이블 코인 세계화 붐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서 난리를 피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 블록체인 기술이 이더리움 기술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사용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코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좀 많이 알아보려고 하면 한글로 쳐도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코인이 10,000가지 이상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코인이 거래소, 코인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이 코인이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코인마켓캡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이 나오고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그 알고리즘이 탄생되고 난 이후에 2011년도에 만들어진 코인 정보 사이트로서는 가장 오래된 정보 사이트고 가장 많은 코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기에 11,000가지 이상의 코인을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허가한 코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코인마켓 사이트에 거래되는 전체 정보 내역으로 보면 코인 시장이 대략 5,500조에서 6,000조입니다. 5,500조면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죠. 경제대국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 삼성전자에서부터 작은 회사, 엊그제 상장된 작은 회사까지 전체 주식이 2,500조인데 비해서 코인 시장이 5,500조, 6,000조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 우리나라가, 우리 정부가 허가한 코인이 없다는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 정부의 정부 운영 시스템이 폐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을 이제 정보, 아까는 코인 마켓캡은 코인 정보 사이트고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 사이트죠. 코인 거래소입니다. 거래소인데 미국 중심의 거래소들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죠. 노스 아메리카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에 코인이 상장이 되면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을 획득하려고 해서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되는 순간 코인값이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거래소는 바이낸스죠. 홍콩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홍콩에 있는 거래소들이 대부분 뭐 바이비트라든지 이런 그 OKEX라든지 이런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 거래소들이 큰 이유는 중국에서 코인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홍콩으로 밀려 내려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바이낸스가 세계 코인 거래의 약 40%에서 50% 정도를 담당합니다. 그야말로 거대 거래소죠. 여기에 아시아 거래소는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 빗썸 이런 것도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5개 원화 거래소 중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게 업비트고, 그 다음에 빗썸이고, 그 다음에 코인은이고, 코빗, 코팍스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래소에 들어가면 코인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수없는 사람들이 코인에 현혹돼서 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실패를 보고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누군가는 코인을 통해서 몇 천억을 벌었다, 몇 조 원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간간히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전부 다 큰 돈을 잃었죠. 뭐 작은 쌈짓돈부터 큰 돈을 잃고 전부 다 코인은 사기꾼 집단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코인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6천조 가까운 돈이 거래되고 있고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 시장이 그동안에 불법 천지로 이렇게 인식되어 오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산업을 지금 부흥시키고 있고 중국이나 세계 각국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하게 법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려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지금쯤은 짚어봐야 됩니다. 일단 코인의 가치, 이 코인이 왜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을 가고 이더리움이 왜 지금 500만 원을 넘어서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코인 가치, 코인의 가격이 왜 나오는지, 우리는 올라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코인이 왜 비트코인을 1억 5천만 원을 주고 사람들이 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코인 가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나? 1차적으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IT 기술이죠. 여기에 보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코인값 올라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죠. 블록체인이 미래 세상을 바꾼다. 우리가 통신혁명이라 그러죠. 지금 인터넷을 이용해서 통신을 원활하게 쓰고 하는 이런 걸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뭔지 최소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고 우리 관심 없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여기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설계회사가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TSMC는 엔비디아의 그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제조 생산하는 회사죠. 이 회사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 미국의 반도체 대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이죠. 여기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적인 그 정권거래소죠. 정권거래소 나스닥. 그 다음에 세계적인 SNS 서로 소통하는 그런 회사인데 메타죠. 세계적인 유통회사 월마트입니다. 세계적인 데이터 관리회사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에 모른다고 하면 앞으로 세상을 너무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뭐냐?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만들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폐라는 이름 그대로 암호학을 응용한 전자화폐입니다. 암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군대에 가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한 게 암호입니다. 이 암호가 로마 시대부터 돼서 최근에는 이게 학문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를 하나의 학문으로 분류해서 암호학이라고 하고 이 암호학은 수학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대단히 정교하고 과학적이죠. 그래서 암호학도 대단히 정교하고 과학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호라는 것이 로마 시대에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원리를 지금 전자화폐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자화폐를 주고받을 적에 은행 시스템을 중심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전자화폐는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달되는 정보가 정확해야죠.
그래서 중간에 가다가 정보가 왜곡 변질되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암호학이라는 이 학문을 이용해서 전자화폐를 만드는 겁니다. 정보 전달 과정이 이렇죠. 가령 이 성을 공격하는데 새벽 1시에 공격한다고 여기에 오후 1시에 공격한다고 사령관이 명령을 했는데 이게 전달되어 가는 과정의 중간에 새벽 1시로 언어가 바뀌어 버리면 공격 시간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자화폐는 정확해야죠. 이런 정확한 전달 과정을 공식화, 과학화하는 이것이 암호학이다. 암호학을 근거로 해서 제안한다. 그래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은 블록과 체인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이라는 것은 우리가 벽돌을 블록이라 그러죠. 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쇠사슬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친 합성어를 블록체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 블록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블록은 쌓는다, 모아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체인은 연결한다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코인의 전자화폐에 이용하는 것은 이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가상화폐의 정보를 누군가는 검색하고 이 정보가 정확하다, 가짜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그 정보, 이 정보를 주고받고 나면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원리가 정확한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걸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함으로 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죠. 이 거래 내역을 적어 놓는 장부, 데이터 장부입니다. 데이터 장부를 우리는 블록이라고 하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블록이라고 하자 이런 건데, 이 블록이라고 하자는 이 블록이 데이터 장부이기 때문에 종이 장부가 아니죠. 데이터 장부이기 때문에 중간에 몇 장이 빠지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우리가 엑셀을 다루어 보면 중간에 뭐가 빠지면 갑자기 전체적으로 숫자가 틀어지죠. 이 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이 차근차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체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데이터를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부인데 이 장부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트코인 경우에는 이 거래 장부를 10분당 한 장씩 만듭니다. 그래서 2009년도 1월 3일 날 이 블록체인의 첫 장, 블록의 첫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 10분당 한 장씩 만들어져서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꾸준히 기록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기술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면서 데이터를 모아 놓으면 해커들이 데이터를 해킹할 수가 있죠. 이 해킹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다가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킹을 방어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기술은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검증하는 이 검증자를 우리가 밸리데이터 검증자라고 하고 이 거래된 내역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검증자와 기록자가 한 사람이 역할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보다는 비트코인 그 알고리즘에 접속하고 있는 컴퓨터죠. 이 컴퓨터가 이런 작업을 하는 대신 대가로 코인을 받는 걸 우리는 채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노드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참여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노드 역할을 줍니다. 그러니까 검증과 기록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서 국제적으로 화폐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속도가 느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코인들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노드 숫자를 줄입니다. 노드 숫자를 줄이면 검증도 빨라지고 기록도 빨라지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노드 숫자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컴퓨터 노드 숫자가 대략 17,000 노드 정도 됩니다. 17,000 노드 정도 되고, 여기에 최근에 나온 이런 폴리곤이나 솔라나나 우리나라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턴이나 이런 것은 노드 숫자를 많이 줄였죠. 150 노드, 120 노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간편화하면서 거기에 따른 속도감을 높이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클레이턴은 지금 네이버하고 합쳐서 카이아로 바뀌었는데, 카카오의 클레이턴은 당시에 출발 당시에는 35노드였습니다. 카카오에서 개발하다 보니까 여기에 노드에 참여한 회사들이 우리나라 GS가 있고 셀트리온이 있고 LG텔레콤이 있고 SK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그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도 있고 이런 신한은행도 들어있고 그렇죠. 이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한 이유는 미래의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 블록체인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 위해서 카카오 클레이턴의 노드로 참여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암호학을 근거로 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코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블록체인을 우리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분류합니다. 발전 정도죠. 1세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은 단순히 전자화폐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전자화폐를 만든 것이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만든 코인들이 라이트 코인, 모네로 코인, 대시 코인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다른 데는 못 쓰고 전자화폐에 만드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가만히 연구하고 있던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이라는 젊은 친구가 이더리움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꼭 전자화폐 만드는 데 써야 되냐, 이걸 다른 시스템에도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떤 조건 값을 걸어놓고 조건이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시스템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요즘 그 은행 대출을 하면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 은행들은 인터넷 조건을, 내가 조건값을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조건값을 넣으면 조건값에 맞는 대출 조건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값들을 해커들이 이미 조작하거나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처음으로 생각해낸 사람이 비탈릭입니다. 비탈릭이 개발한 이 시스템을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 사용 대가를 받아야죠. 기술 사용료죠. 기술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개발한 코인이 이더리움 코인입니다. 그 이더리움 코인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해서 이더리움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해서 같이 쓰고 있죠. 근데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술이 2013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옛날 기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오는 이런 신종 블록체인 기술들을 우리는 3세대 블록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이다, 이오스, 트론, BNB, 솔라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최종 목적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혹은 우리 주변의 생활 도구를 사용하는데 안전하게 우리가 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동시키는 데 사용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부터 나왔지만 사용하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 본인도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만들면 수정을 못하는 거죠. 개발자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 개발자가 2100만 개를 뭐 21억 개로 만들었다 이러면 가치가 폭락하겠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개발자도 수정을 못하는 건데 일부 시스템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드 포크, 소프트 포크라고 합니다. 일부 시스템을 수정하는 거죠.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예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걸 우리는 소프트 하드 포크라 그럽니다. 집으로 말하면 집을 그냥 대거 집을 새로 수리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집을 아예 새로 지어 버리는 이런 걸 우리는 하드 포크라고 하고, 소프트 포크 같은 경우는 일부를 바꾸는 겁니다. 방 일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주방 일부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걸 우리는 소프트 포크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 만드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속도가 계속 느려짐에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게 비트코인을 아예 새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대폭 바꾸어서 새로운 비트코인을 만들고 옛날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코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 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옛날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라이트 코인이나 이런 것은 전체 시스템을 바꾼 건 아니고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바꾼 이런 것을 우리는 소프트 포크라 그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폭 바꾼 걸 이런 걸 우리는 하드 포크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 데는 주로 이제 보안 기술에 많이 씁니다. 보안 기술은 지금 가상화폐뿐만 아니고 각종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많이 쓰이는 사이버 보안 기술을 말하는 거죠. 이 보안 기술에 쓰이는데 블록체인의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한꺼번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해커들이 해킹하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사이버 보안 기술로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보시면 금융 분야, 돈을 주고받는 데는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주고받는 데는 금융이 주고받는데 돈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킹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여기에 보안 기술이 필요하고, 각종 공장 관리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 관리에 보안 기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부 관리 이런 데도 굉장히 그 보안 기술이 중요하고, 뭐 예술 작품 관리라든지 공공 서비스 관리 이런 데도 중요한데, 이런 데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확산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코인을 알게 되면 듣게 되는 단어가 트릴레마라는 단어입니다. 트리라는 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딜레마의 합성어입니다. 트리와 딜레마의 합성어인데 세 가지가 뭔가 잘 안 맞아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은 탈중앙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는 기술인데 여러 곳에 나누어 저장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될수록 속도가 안 나오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바꾸다 보면 탈중앙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탈중화가 잘 안 되면 보안력이 취약해지는 그런 결과가 가져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 보안력이 취약해지고, 보안력을 높이려면 탈중화를 높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경쟁은 속도도 빠르고 중앙화도 탈중앙화도 완벽하고 보안도 완벽한 이런 기술을 어떻게 구해내느냐 하는 것이 트릴레마를 극복하는 최근의 블록체인 개발 기술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코인의 대명사 비트코인은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1억 6,500만 원을 넘었죠.
그 가치가 올해 연말까지 3억을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런 가치가 어디 나오느냐? 핵심 기술은 완벽한 탈중앙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나누어 저장하는 기술이죠. 그 나누어 저장된 데이터가 러시아, 중국,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동시에 채굴을 참여한다는 건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데 참여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 해서 해킹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2009년 1월 3일 날 블록 첫 장, 장부의 첫 장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장부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전 세계적인 천재들이 해킹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약 16년 동안 약 16년 동안 한 명도 해킹하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 코인 자체는 해킹에 간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여기에 거래 내역을 기록한 블록 안에 있는 거래 내역을 해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전 세계의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로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은 국적이 없습니다. 미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공유 문화로서의 가치 이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까지 설명 다 하려면 너무 길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줄이고 이게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핵심 기술을 우리는 작업 증명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작업 증명이라는 것은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준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당이 높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당이 싸죠. 또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은 봉급을 많이 받고 또 평범한 기능을 가진 사람은 봉급을 적게 받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블록을 만들고 또 데이터를 검증하고 이런 작업에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한테는 비트코인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작업 증명 방식이라 그러는데 이 방식은 먼 원거리의 데이터를 분산 저장함으로써 해킹이 어렵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그 블록이 단 한 번도 해킹된 바가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초기에 숫자를 적게 만들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관심을 갖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점차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인데 그 늘어가는 방식을 점차 조금씩 늘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이걸 반감기라 그럽니다. 4년마다 나오는 코인이 나오는 개수를 반씩으로 줄어든다. 이걸 반감기라 그러는데 요 반감기 때문에 가치 희소성을 느껴서 이걸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국제적인 위력을 갖는데 그만큼 도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트코인의 강점은 해킹이 어렵다. 국제 공유 문화다. 뭐 이런 뜻이긴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데 이게 화폐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인다. 코인 6천조 시장 중에 비트코인 시장이 대략 3,300조, 3,500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코인이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아까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화폐 만드는데 위해 다른 데 사용함으로 해서 유명해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쉽도록 만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인쇄물을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느 날 복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쇄물을 복사하기 쉽도록 이렇게 됐는데 블록체인에 복사기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라는데 이걸 만든 친구는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2013년도에 19살 때 만든 기술이 이더리움 기술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블록체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면 대부분 이더리움 기술로 개발합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30만 개 이상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기술로 개발한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한다고 그랬죠. 이더리움의 운용 방식은 비트코인이 아까 자급 증명 방식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리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채택한 것이 지분 증명 방식입니다. 전체적인 그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좀 근거리에 가까운데 전체적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역할,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역할을 더 많이 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주는 거죠. 회사로 말하면 주식을 일정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 주주총회도 참여하고 그 뭡니까 연간 뭐 수익 배분을 할 때도 배분을 해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지분 증명 방식을 통해서 좀 블록체인의 작동이 빨라지게 만든 것이 이더리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다소 취약성을 드러내긴 하지만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편하니까 쓰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사고가 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유가 자동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이더리움이 2009년도에 나왔는데 이 블록체인의 대중화 시대를 열다 보니까 많은 분야의 블록체인을 쓰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탈중앙화라 그랬는데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근거리에 모아놓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앙화된다고 하면 누군가가 여기에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비트코인보다는 속도가 많이 빠르지만 최근에 개발된 블록체인 이런 거보다는 속도가 많이 느립니다. 속도가 느린 만큼 이체 비용도 비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옛날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을 보완한 새로운 보완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연결해서다는 연결 링크를 얼마나 빨리 소통시키느냐 하는 걸 롤업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롤업 기술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이더리움에 나올 때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블록체인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쓰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다른 블록체인 종류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서로 종류가 다른 블록체인이죠. 이걸 이종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이종 블록체인과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체인이라는 이런 문제도 이더리움의 난제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죠. 여기 보면 이더리움이라는 것이 이체 속도가 느리고 이체 비용이 비싸고 중앙화되는 경향이 있고 온체인 블록 안에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기 간 소통 문제나 이종 교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시스템은 만들자마자 처음에 해킹이 돼서 새로 만든 게 이더리움이고 원래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다소 불안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이더리움의 중앙화 시스템에 다소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이더리움 기술을 이용한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만들어지고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십만 가지의 코인이 이더리움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래 보면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용어인데 온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온이라는 말은 영어로 위에라는 뜻이죠. 온 오퍼라는 바깥에라는 뜻이고 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에 위에 이런 뜻인데 여기에 블록이라 그랬죠. 우리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블록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거래 내역 내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게 온체인이고 이게 너무 작아서 집어넣지 못하면 밖에다가 저장하려면 오프체인입니다. 우리가 집에 창고가 너무 작아서 옆집에 큰 창고에다가 내 재산을 보관하면 오프체인, 우리 집에다가 제 재산을 보관하면 온체인 이리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블록체인이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라 그랬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블록에 들어가는 데이터 양이 mp3 음악 1분짜리 음악 한 곡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거보다 훨씬 적습니다. 1메가바이트가 1024kB인데 이더리움은 30kB니까 이 장부가 아주 작다.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큰 노트북이라고 하면 큰 노트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작은 손바닥 수첩보다 더 작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의 블록이 작다 보니까 데이터를 이 안에 블록 안에 저장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대히트를 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NFT죠. 우리가 코인을 주고받는 이거 말고 코인 말고 데이터, 가치 있는 데이터, 그림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뭐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를 거래, 가치가 있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된 게 NFT 시스템입니다. 이 NFT가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나온 건데 이 그림들은 데이터 양이 많습니다. 데이터 양이 많으면 이더리움의 블록 안에 데이터가 안 들어간다 이런 뜻이 되죠. 여기에 대표적인 NFT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1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 그림의 데이터 양이 300메가바이트입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1메가바이트라 그랬죠. 그러면 이더리움은 30kB니까 이더리움 안에 이 그림이 안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이더리움 블록 안에 안 들어가니까 바깥에 큰 창고를 지어서 바깥에다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IPFS라 그럽니다. IPFS라는 것은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기술인데 쉽게 생각하면 하나의 창고 안에 쪼가리 나누어서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원래 창고에 물건을 저장할 때는 가급적이면 핸드폰이 온전한 핸드폰, 온전한 컴퓨터 뭐 이런 걸 저장해야 나중에 사용하고 내다 팔기도 쉽고 그런데 창고에다가 핸드폰을 쪼가리 내서 핸드폰에 뭐 끝불은 여기다 저장하고 칩은 여기다 저장하고 뭐 이런 방식이죠. 이걸 한 창고에 나누어 저장하는 방식을 IPFS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NFT 저장 방식 중에 IPFS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IPFS라는 데이터 저장 방식은 미국의 주한 베넷이라는 친구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걸 빌빌해서 코인을 팔은 곳이 파일코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양의 파일코인을 팔았는데 파일코인 ICO를 통해서 팔린 코인이 1조 8천억이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스템이 다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완벽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코인 값이 안 올라가죠.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이 제시한 방식은 샤딩이라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이 워낙 작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들어가니까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많은 그 블록에다가 나누어 저장하는 방식을 샤딩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 보니까 새로 나온 방식이 여기에 사이드 체인이라는 방식을 만드는 거죠. 우리 집 창고가 너무 작으니까 이 집에 큰 창고를 지어서 이 창고에다가 물건을 보관하고 통로를 만들어서 이 통로를 우리는 링크라고 합니다. 링크를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방식이 문제가 링크가 해킹을 많이 당한다. 통로를 지키고 있다가 해커들이 해킹을 많이 한다. 그래서 코인이 대부분 해킹되는 게 링크에서 해킹됩니다. 이 시스템이 불안정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코인의 시스템 중에 있는 것이 이종 교환 문제입니다. 이 이종 교환 문제가 다른 종류라는 뜻이죠. 블록체인 A와 블록체인 B가 다르다 이런 뜻이죠. 이 뜻으로 보면 주로 개발된 것이 이더리움 기술을 모방해서 이더리움과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어낸 것들 여기에 폴카닥도 있고 카르다노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바이낸스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블록체인입니다.
이더리움이 없어도 폴카닷이 돌아가고 폴카닷이 없어도 이더리움이 돌아가고 카르다노 돌아갑니다. 이걸 독립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종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행으로 말하면 하나은행이 있고 뭐 우리은행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원래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록체인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다른 블록체인과 소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하나은행에 들어가서 우리은행 업무까지 같이 보는 전산이 통합되는 이럴 필요가 생겼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우리는 브릿지라고 합니다. 다리라는 뜻이죠.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종 블록체인 간 소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오스계에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계에 많은 코인들이 있고 솔라나계에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이게 이종 종자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죠. 이걸 소통 연결해 주는 것을 아까 브릿지라 그랬는데 이 브릿지도 해킹의 주요 대상입니다. 브릿지를 통해서 전부 코인을 해킹해 가는 거죠. 한번 해킹하면 몇천억씩 이렇게 코인을 해킹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시스템, 이종 블록체인 시스템의 난제 중에 하나가 이종 교환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구되는 분야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은 주로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한다 그랬죠.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했는데 이더리움이 옛날 기술이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1층이 너무 좁으니까 2층, 3층, 4층 위로 올린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 레이어라는 말이 층이라는 뜻입니다. 1층에서 뭔가 다루기 어려우니까 2층, 3층, 4층으로 나누는데 반드시 1층의 기술을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해서는 서로 링크죠. 서로 링크해서 쉽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백화점으로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이어 1 코인, 레이어 2 코인, 레이어 3 코인인데 레이어 2와 레이어 3는 레이어 1을 반드시 연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이어 1 코인으로 솔라나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BNB도 있는데 이거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인데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택해서 레이어 2, 레이어 3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트론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코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많이 쓰이고 있는 폴리곤을 보면 레이어 1인 이더리움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레이어 2 코인이 폴리곤 코인입니다. 폴리곤 코인은 레이어 1인 이더리움 기술로 NFT 그러니까 그림 데이터 양이 많은 그림을 이체하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린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폴리곤입니다. 데이터를 빠르게 이동시키고 데이터를 대량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폴리곤인데 그만큼 굉장히 비용도 싸죠. 35,000원 들어가는 게 100원 들어갈 정도니까 이런 게 쏜데 이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서로 완벽하게 이렇게 소통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롤업 기술이라고 합니다. 롤업 기술은 소통 기술인데 백화점에 1층, 2층을 왔다 갔다 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라 보면 됩니다. 여기에 기술이 옵티미스틱 롤업, JK 롤업, 영지식 롤업 이런 건데 영지식 증명은 내가 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옵티미스틱은 이 전체를 검사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여기에 문제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중요한 내용만 보고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지만 중요한 내용만 보고한다 이런 건데 여기에 JK 롤업은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보고한다 이런 거고 옵티미스틱 롤업은 하나하나 검사를 하고 나서 보고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더리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베이스드 롤업이라는 방식을 씁니다. 베이스드 롤업은 쉽게 말하면 2층, 3층에 있는 물건들을 CCTV를 통해서 쫙 그냥 한꺼번에 검사를 해버린다 뭐 이런 거죠. 이런 방식들이 개발되고 있고
우리가 코인 이야기를 들으면 메인넷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메인넷은 요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장을 보관하는데, 또 코인을 주고받는데 코인 거래소와 연결하는 시스템, 뭐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갖춰져 있다. 이걸 이제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코인을 우리 경마 게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거래소하고 연결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태계를 메인넷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주로 뭐 블록체인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우리 코인, 메타에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지금처럼 계속 2,200원에 파는데 뭐 17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해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회사 코인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이것을 지금 70분의 1이라는 아주 저가로 싸게 팝니다. 이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가능하면 우리 리더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회가 한번 가면 그 다음 기회를 잡기 어렵죠. 오늘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각종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 있는지 이런 코인 공부도 좀 해보고 우리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음 주에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줌 강의에 우리 회사 이야기를 거의 빼고 뭐 블록체인 이야기로 1시간을 때웠는데, 우리 전체적인 우리 회원들이 코인이나 뭐 이런 그 블록체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초 강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